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애가 교재를 뭐 쓰고 있는데 다음번 교재 뭐 봐야 되냐? 우리 교재가 이건데 그러면 애가 잘하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이 패러다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돼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호등 방법 쓰면 돼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을 다 합치면은 10,000시간 이상이 됩니다. 여기 대치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유치원 때부터 학습을 시키시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에 투입하는 시간만 10,000시간 정도가 돼요. 학습에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중에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반 이상이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서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극도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공부 방치를 막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게 이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줄 것은 뭐냐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이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펴봐. 책을 펴서 네가 무엇을 배웠니?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에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이의 대답을 듣고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Magic Tree House Fact Tracker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신호등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빨간불. 빨간불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떠듬떠듬 그 책에 써 있는 말을 그대로 읽는 거 정도밖에 못하는 게 적신호입니다. 위험신호니까 이 경우에는 상당수의 경우에 방치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황불입니다. 이 책에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니? 하고 물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조리 있게는 하지 못하는 단계거든요. 산업혁명이 뭐야?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은 떠듬떠듬 영국이요, 공장이 많이 세워진 시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질문을 했을 때 조금씩 대답을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주황색 불. 보통의 아이들은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청신호.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책을 펴자마자 한 두세 단어 읽어보고 아 이거요?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1800년대에 영국에서 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공장 생산 방식으로 주된 이 산업활동이 옮겨가는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 시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줄줄 읊는 식으로 대답이 나오면은 요것은 청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들어보시다 보면은 아니 우리 아이가 보이는 반응은 이 셋 다 아닌 것 같아. 가끔 고장난 신호등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배웠던 책을 좀 가져와 보려면 하는데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혹은 책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배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실은 고장난 신호등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적신호나 고장난 신호등이 제 짐작에는 한 3분의 1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가 학습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구나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B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학습하는 교육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로 대답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객관식 질문에서 답을 고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확인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답형으로 못하게 만드는 개방형 질문, 이 open-ended question을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듣는 사람도 굉장히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개방형 질문의 효과다. 이는 마치 학습을 하고 나서 이 배운 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글로 표현해봐 라고 하는 IB 교육의 효과가 좋고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호등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중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리께 얘기를 해봐라 하면 사실을 이제 나열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나열식으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앉아서 글쓰게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게 하면 그때는 이제 조리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그런데 이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하는 데만 1시간 정도는 해야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어떤 조리 있는 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그 공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굳이 암기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머릿속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잘 써먹을 수도 있고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연습 시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IB 라이팅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할애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간을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진도나 교재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는 지양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수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로 이제 수업할 때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방식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언어로 자연스럽게 접했으니까 성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케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봤던 건 이거예요. 진도나 반 레벨 올리기, 교재 뭐 다루냐 요거를 척도로 생각하시면은 아이들이 그 학원에 오래 다녀서 반 레벨은 올라가는데 실은 남아있는 게 없는 이런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교육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 중심의 사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사람이 추상적인 메시지에는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교재, 난이도, 두께, 렉사이 지수, AR 지수 이런 거 선명하잖아요. 그 반 레벨을 올리시는데 자꾸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여물지가 않았어요. 다음 단계에 돌입할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경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잘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레벨을 막 높여달라고 학원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우리 아이가 학원에 지금 2년을 넘게 다녔는데 아직도 이 레벨인 게 말이 되냐, 효과가 없는 거냐고 이 교육체제가 이렇게 압박을 넣거든요. 레벨 높여달라고? 그럼 또 높여줘요. 그럼 아이의 학습이 어떻게 되냐? 더 망가져요. 성장 중심의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씨앗을 심은 다음에 이 생각의 씨앗이라는 거는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초를 심은 다음에 그거를 눈덩이 불리듯이 조금씩 쌓아가는 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려면은 처음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만약에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익히는 체제다 하면은 말 그대로 어른들 그 사이에 아이 하나 집어넣고 배워 하면 배워요. 왜냐?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관적으로 상황이나 환경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뭐 밥 먹으러 갔는데 앉아야 될 상황이다 했는데 누가 옆에서 sit 하면은 아 sit이 앉는 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습득을 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 우리 레벨 나눠서 영어에서 학원에서 레벨 나누잖아요. 그거는 생활력 지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부하는 능력 지수로 나누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안 돼요. 공부는 말 그대로 기초가 안 돼 있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소화가 안 돼서 안 늘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언어인 건 맞는데 반은 나눴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언어로서만 파악하지 않겠다. 학문적인 도구로서 언어를 인지하고 있냐, 그런 능력이 있냐,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있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레벨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 영어랑 똑같다고 인지를 해갖고 높은 반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 그게 그야말로 성장 중심의 그 방식이랑 거의 역으로 가는 거다. 또 문법도 말씀을 드리면 문법도 많은 학부모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냐. 우리 아이가 교재 이거 쓰는데 뭐 다음에 뭐 써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그 전 단계에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애가 교재를 뭐 쓰고 있는데 다음번 교재 뭐 봐야 되냐. 우리 교재가 이건데 그러면 애가 잘하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이 패러다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진짜 제대로 되게 하려면은 저희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상투여구, 미사여구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 성분 같은 거를 모르는 상태로 문법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돼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호등 방법 쓰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품사가 뭐야?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반 이상일걸요? 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해도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못하냐? 개념이 선명하지 않아요. 품사랑 문장 성분의 차이가 뭐냐?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동사랑 서술어 차이가 뭐냐?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대답이 된다 하면은 정신호. 그러면 그 다음 거 하시면 돼요. 교재를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재에 뭐 쓴다, 중2 거 쓴다, 중3 거 쓴다, 고1 거 쓴다, 고2 거 쓴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글읽기도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영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책 읽기예요. 근데 이것도 실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책 읽은 권수, 책의 AR 지수, 책의 렉사이 지수 요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거를 눈덩이처럼 불리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글자를 아이들이 읽는데 글을 읽는데 글이 이해되는 범위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렉사인이나 AR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지냐 이거를 봐주셔야 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단어가 짧은 거는 대충 이제 단어를 깨맞춰 갖고 이해하는데 단어가 뭐 여러 단어가 함께 쓰여서 뭐 세 줄 이상이 한 문장인 것들 이런 거는 이해를 안 하려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적은 애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냐? 그 책 읽는 권수 채우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빨리 읽으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위험해요. 그럼 걔네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왜 권수 채우려고 하냐? 주변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 AR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이 책 다음에 이 책 읽어야 되니까 빨리 지금 이거 읽어야 된다고 하면은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문제를 풀었으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안 할 거면은 문제를 실은 안 풀어도 돼요. 책만 읽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푸셨다 하면은 오답 정리해야죠. 오답 정리를 하나도 안 하는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학원에 처음 오는 아이들한테 오답 정리 습관을 항상 체킹을 해주거든요. 반 이상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거 대치동이잖아요. 학업에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난리가 날 겁니다. 오답 정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학습자가 틀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해보고 이거를 다음번에 비슷한 거를 안 틀리기 위해서 무엇이 자기한테 필요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채워 넣었다 하면은 책에다가 한 글자도 안 썼다. 오답 정리 내용을 괜찮아요. 오답 정리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냐? 오답 정리가 뭐니?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풀었던 거를 실제로 가져보게 하신 다음에 틀렸던 거를 오답 정리했는지 보세요. 했다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한번 해보게 해보세요. 다음번에 이 아이가 비슷한 거나 똑같은 거를 또 풀었을 때 맞출 수가 있는 상태인지 3분의 2 이상이 안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10,000시간 이상 공부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명목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치만 안 되면 됩니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10,000시간 이상 투입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요거는 실은 어느 누구도 아마 해주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하든가 가족이 해주던가 물론 선생님이 해주면 좋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전제로 하고 생활하시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